보람아, 엄마야. 30년 동안 너를 찾았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한 여인의 절규.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주머니, 대체 누구세요? 그녀의 목덜미에 선명하게 보이는 달 모양의 점. 30년 전 5살 딸아이의 목에 있던 바로 그 자국. 1997년 여름 서해안 축제장. 잠깐 한눈판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5살 보람. 남편마저 떠나가도 포기하지 않았던 30년의 기다림. 그런데 2025년 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응급실에 나타난 천재 의사 이보라. 은하보육원 출신 최연소 응급의학과 교수. 저는 제 어린 시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99.9999% DNA 일치. 응급실에서 마주친 그 의사는 정말 잃어버린 딸이었을까?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해안의 작은 해변 마을에 여름이 무르익어 가던 1997년 7월. 하늘은 변덕스러운 아이처럼 해맑다가도 금세 먹구름을 토해내곤 했어요. 28살의 정화는 5살 딸 보람의 손을 꼭 잡고 바닷가 축제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아이의 작은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유난히 뜨거웠던 그날. 운명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축제장은 생선구이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파도 소리가 뒤엉킨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어요. 보람은 솜사탕을 들고 까르륵 웃으며 퇴전 목마를 가리켰고, 정화는 그런 딸의 모습을 휴대용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목덜미에 난 작은 달 모양 점이 땀방울에 젖어 반짝이던 것까지 모든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오후였죠. 엄마, 저기 풍선 아저씨. 보람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던 때가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정화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잠시 지갑을 뒤적이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불과 30초, 길어야 1분. 그 짧은 순간이 30년의 긴 밤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돌아서자 보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근처에서 장난치는 줄만 알았어요. 보람아, 숨바꼭질은 나중에 하자.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대답은 없었고,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촉수를 뻗기 시작했습니다. 분비는 인파 속을 헤집으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던 정화의 목소리는 어느새 비명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축제장을 벗어나 해변가로, 다시 주차장으로, 화장실로, 길 건너 상점가로. 맨발이 된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지만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아이는 마치 바닷물에 씻겨 내려간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수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어요.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글씨를 쓸 수조차 없었죠. 형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정화는 똑같은 대답을 수십 번 되풀이해야만 했습니다. 5살이요. 분홍 원피스, 머리는 양갈래, 목 뒤에 달 모양 점이. 그날 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손전등을 들고 해변을 뒤졌어요. 파도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렸고 바람은 차가웠으며 정화는 목이 터져라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다는 침묵으로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흘러도 보람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남편 진수는 처음엔 정화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역시 죄책감에 짓눌려가기 시작했죠.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그가 매일 밤 중얼거리는 소리가 정화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언론은 처음 며칠간 대서특필했다가 이내 관심을 거두었고 경찰의 수색도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갔어요. 은하보육원을 비롯한 인근 보호시설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딱히 소득은 없었죠. 세상은 너무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화의 시간만은 그 여름날에 멈춰버렸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도 정화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종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했죠. 어떤 날은 길에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보고 뛰어가 붙잡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경계, 어린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진수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정화는 매일 밤 보람의 방문 앞에 앉아 울기만 했죠. 서로를 보기만 해도 그날의 아픔이 되살아났기에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난 더는 못 견디겠어. 진수가 집을 떠나던 날,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정화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서울로 올라온 정화는 작은 세탁소를 차렸어요. 하루하루 기계처럼 일하며 살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보람이 자리하고 있었죠. 매년 7월이 되면 그날의 축제장이 꿈에 나타났고 아이의 웃음소리에 잠을 깨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화를 안쓰럽게 바라보면서도 가까이 하지는 않았어요. 슬픔이란 때로는 전염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정화는 섬이 되어갔고 시간은 무심하게도 계속 흘러만 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김노인만이 정화의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6.25 전쟁 때 가족을 모두 잃었다는 그는 정화의 세탁소에 자주 들렀고 때로는 말없이 그저 곁에 앉아있기만 했죠. 그 침묵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했기에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기댄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는 거요? 어느 겨울날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화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는 날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엄마를 찾아올 테니까요. 창밖으로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고 세탁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으며 정화의 머리카락엔 어느새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가슴 속 여름날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2025년 봄,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벚꽃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4월의 어느 화요일 새벽, 정화는 갑작스러운 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뜬 119라는 숫자가 불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김노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성, 호흡곤란, 의식 없음, 즉시 이송 중. 구급대원의 짧고 사무적인 설명이 정화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버린 상태였어요. 30년 전 그날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아 올라오고 있었으니까요. 세탁소 셔터를 내리는 것도 잊은 채 택시를 잡아탄 정화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었어요. 보람을 잃고 남편마저 떠나보낸 후 그녀가 이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어깨였으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해주는 동지였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오빠처럼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대학병원 응급실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북적거렸어요. 형광등의 차가운 빛 아래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접수대 직원에게 김노인의 이름을 대며 다급하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기계적인 응답뿐이었죠.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무작정 기다리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무렵 자동문이 벌컥 열리며 하얀 가운을 펄럭이는 한 여성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얼굴엔 프로페셔널한 집중력이 서려 있었고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보라 교수님 오셨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응급실 분위기가 순간 바뀌는 것을 정화는 느낄 수 있었죠. 마치 구원투수가 등장한 것처럼 의료진들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고 곧이어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보라, 그 이름이 정화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보람, 보라. 너무나 닮은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정화는 묘하게 익숙한 무언가를 포착했던 거예요. 걸음걸이였을까요? 아니면 어깨의 각도였을까? 혹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시감이 정화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시간이 흘렀을까요? 응급처치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정화가 중환자실로 향했을 때 복도에서 다시 그 의사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본 이보라는 30 초반 정도로 보였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맑고 또렷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목덜미에서 정화는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달 모양의 점,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같은 모양으로 자리한 그 점은 30년 전 정화가 수천 번도 넘게 쓰다듬었던 바로 그 자국이었어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정화는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이보라의 뒤를 쫓았습니다. 저 잠시만요. 이보라가 돌아섰을 때 정화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둥근 이마, 오똑한 코, 그리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까지. 어린 시절 보람의 얼굴에서 시간이 그려낸 성숙함이 더 씌워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정화는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착각이라면? 만약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면? 30년을 기다려온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김규택 어르신은 현재 안정을 취하고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보라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정화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넘어선 진정으로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음성이었죠. 정화는 그날 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꼬박 세웠어요. 김노인의 상태도 걱정되었지만 그보다는 이보라라는 의사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오가며 나누는 대화에서 그녀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수집할 수 있었죠. 응급의학과 최연소 교수,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 미국 존스 홉킨스 연수, 병원 이사장의 며느리감이라는 소문. 하지만 무엇보다 정화의 가슴을 뛰게 한 것은 다른 간호사의 한마디였어요. 이 교수님은 보육원 출신이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사신대요. 보육원. 그 단어가 정화의 귓가에서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1997년 여름, 경찰이 수소문했던 그 보육원들. 혹시 그중 한 곳에 보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름을 바꿔서 기억을 잃은 채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닐까? 새벽녘, 이보라가 세진을 돌기 위해 다시 나타났을 때 정화는 용기를 내어 그녀 앞을 가로막았어요.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혹시 은하보육원 출신이신가요? 순간 이보라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정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계심이 섞인 눈빛으로 정화를 바라보던 이보라는 잠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그걸 물으시죠? 대답 대신 질문이 돌아왔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어요. 이 아이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래된 사진 속엔 5살의 보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분홍 원피스를 입고 양갈래로 묶은 머리를 흔들며 솜사탕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보라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어린 시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사고였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그 단어가 정화의 가슴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만약 보람이 실종 당시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면,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랐다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보라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듯 발걸음을 옮겼고 정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확인해야만 했죠. 병원 로비로 내려온 정화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윤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5시였지만 윤선은 정화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찾은 것 같아. 우리 보람이를 찾은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윤선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내가 조사해 볼게. 은하보육원 기록부터 시작해서 그 의사의 과거까지 모두.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을 바라보며 정화는 가슴 속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가능성이 온몸을 전율케 했어요. 설령 그것이 착각일지라도 확인하기 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이죠. 김노인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봄볕이 유난히 따스했고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 대신 정화가 가져온 프리지아 향기로 가득했어요. 노인은 여전히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정화의 손을 꼭 잡은 채 미소를 짓곤 했죠. 그런 평화로운 오후, 이보라가 세진을 위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며 김노인의 상태를 살피는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의사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정화는 그녀가 무심코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손짓이, 그 각도가 어린 보람이 책을 읽을 때마다 하던 바로 그 습관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회진이 끝나고 이보라가 나가려는 순간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보육원 이름이 은하보육원이었나요? 이보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선 그녀의 얼굴엔 놀라움과 경계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이보라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아요. 은하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울리는 호출음이 이보라를 다시 응급실로 불러갔고 정화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선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흥분되어 있었죠. 그로부터 이틀 후 윤선이 정화의 세탁소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손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변호사로서의 인맥과 능력을 총동원해 찾아낸 기록들이었죠. 은하보육원의 입소 기록부, 당시 경찰 보고서, 그리고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까지. 1997년 7월 15일 은하보육원에 신원 미상의 여아가 입소했어. 추정 나이 5살. 특징은 윤선이 읽어 내려가던 문서를 정화가 낚아챘어요. 떨리는 눈으로 확인한 내용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목 뒤달 모양 점, 양갈래로 묶을 수 있는 길이의 머리, 그리고 발견, 당시 입고 있던 분홍색 원피스까지. 모든 것이 보람과 일치했지만 단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발견 장소가 서해안 축제장이 아니라 인근 도시의 버스 터미널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옮긴 걸 수도 있어. 아니면 윤선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정화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괴, 그 끔찍한 단어가 30년 만에 다시 그녀의 삶에 침투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이보라가 정말 보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DNA 검사를 해야 해. 그것만이 확실한 방법이야. 윤선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의사에게, 그것도 병원 이사장의 며느리감이라는 이보라에게 대뜸 DNA 검사를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정화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정화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이보라가 자주 들르는 병원 카페에서 그녀를 우연히 마주치기로 한 것이죠. 오후 2시 항상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온다는 정보는 간호사들의 수다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카페에서 이보라를 만난 정화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서 김노인의 상태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보라의 과거로 화제를 옮겨갔죠. 놀랍게도 이보라는 경계심을 조금씩 풀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보육원에서의 어린 시절은 대부분 흐릿했지만 10살 때부터의 기억은 선명하다고 했어요.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특별 장학금을 받았고 그 덕분에 의대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 이전의 기억, 특히 보육원에 오기 전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했죠.
가끔 꿈을 꿔요. 바다가 보이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이보라의 고백에 정화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바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것은 분명 그날의 기억이었어요. 잠재의식 깊은 곳에 묻혀있던 엄마와의 마지막 순간이었을 거예요. 커피잔을 내려놓는 이보라의 손목에서 정화는 또 하나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흉터.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그 흉터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보라는 보람이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그녀의 딸이 틀림없었죠. 하지만 정화는 성급하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이보라에게는 지금의 삶이 있었고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를 갑작스럽게 들이밀었을 때 받을 충격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보람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첫 생일부터 5번째 생일까지의 비디오 테이프들. 디지털로 변환해둔 영상 속에서 보람은 깔깔대며 웃고 있었고 젊은 시절의 정화는 행복에 겨워 아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보람아, 엄마야. 우리 보람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영상 속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윤선이 가져온 추가 정보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은하보육원의 원장이었던 박 씨가 아직 살아있고 현재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있다는 소식이었죠. 정화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8순이 넘은 박 원장은 기억력은 흐릿했지만 1997년에 그 아이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참 영특한 아이였어요. 말은 안 했지만 글은 알더라고. 그런데 이상했던 게 누군가 일부러 데려다 놓고 간 것 같았어요. 옷도 깨끗했고 영양 상태도 좋았거든. 박 원장의 증언은 정화의 의심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보람은 실종이 아니라 유괴되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범인이 보육원에 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그 답을 찾기 위해 윤선은 당시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정화는 이보라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조금씩 더 가까워지려 노력했습니다. 모녀의 인연은 끊어질 수 없는 것이었는지 이보라 역시 정화에게 묘한 친근감을 느끼는 듯했어요. 어느 날 이보라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김 어르신도 많이 좋아지셨고 가끔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실래요? 이상하게 아주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에 정화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죠. 혈육의 끌림이란 이런 것일까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가슴은 이미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이사장의 아들이자 이보라의 연인인 이태준이 정화의 존재를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병원 보안팀에 정화를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곧이어 정화가 실종 아동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이보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녀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이태준의 차가운 경고는 정화를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어미의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정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했고 윤선과 함께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의 경고가 있던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병원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화가 병실을 드나들 때마다 간호사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이보라와의 만남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화는 직감할 수 있었죠. 윤선이 제안한 DNA 검사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이보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고 설령 동의를 받는다 해도 병원 내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했어요. 이태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검사, 기관을 찾아야만 했죠.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보라가 의학학회 참석차 머리카락을 정리하다가 머리빗을 병실에 두고 간 것이었어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빗에 걸린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수거했고 윤선이 소개한 사설 감정 기관으로 보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정화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매 순간 휴대폰을 확인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샘플이 오염되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것 같은데요. 이태준의 손길이 그곳까지 뻗쳐 있었던 것이었죠. 재벌병원 이사장의 아들이 가진 권력과 인맥을 정화는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방해, 공작이 이보라가 보람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혀줄 뿐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병원 이사장실에서 정화를 호출했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공간에서 이태준과 그의 아버지인 이사장이 정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죠. 정 여사님, 우리 병원 교수진의 사생활을 캐고 다니신다면서요? 부드러운 어조였지만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화의 세탁소 대출 서류, 김노인의 병원비 내역, 그리고 윤선 법률사무소의 재정 상태까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죠. 이보라 교수는 우리 병원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고요.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화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30년의 기다림이 준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인함도 함께 주었죠. 그녀는 똑바로 이사장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딸을 되찾으려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 김노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폐렴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고 의료진은 위중하다는 판정을 내렸죠. 정화는 노인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아저씨, 제발 조금만 더 힘내세요. 보람이를 찾았어요. 우리 딸을 찾았다고요. 김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정화의 손을 꾹 눌렀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포기하지 말라는 무언의 응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김노인에게 긴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고령인데다 지저 질환이 많아 수술 성공률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집도할 의사도 마땅치 않았어요. 흉부외과 과장은
위험, 부담을 이유로 거절했고 다른 교수들도 머뭇거리고 있었죠. 그때 이보라가 나타났습니다. 정직, 처분 위기에 놓여 있던 그녀였지만 김노인의 상태를 듣고는 망설임 없이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이태준이 막아섰지만 이보라의 눈빛은 단호했죠. 의사로서 할 일을 할 뿐이에요.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정화는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제발 노인도 그리고 수술하는 이보라도 무사하기를.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잃어버린 딸이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니. 수술실 불빛이 꺼지고 이보라가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그 순간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이보라가 당황하며 정화를 부축했고 그때 정화는 모든 것을 쏟아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보람아. 이보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람이라는 이름에 그리고 정화의 눈물에 무언가를 느꼈던 것일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주머니, 대체 누구세요? 정화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다녔던 보람과의 마지막 순간들이 담긴 앨범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정화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97년 여름의 그날부터 30년의 기다림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게 하지만 간절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이보라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어요. 5살 보람의 생일 파티, 유치원 입학식,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 그리고 목덜미의 달 모양 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클로즈업 사진까지. 이보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덜미로 향했고 그곳엔 똑같은 점이 있었죠. 이건 정말. 이보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꿔왔던 바다의 꿈,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일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밖에는 이미 이태준과 병원 보안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화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고 이보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죠. 보라야, 엄마야. 3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정화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보안 요원들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건물 밖으로 끌고 갔어요. 이보라는 수술실 유리문에 기댄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정화가 남긴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보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화가 남긴 사진들을 보고 또 보며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었죠. 왜 그 사진 속 아이의 미소가 이토록 친숙하게 느껴지는지, 왜 정화의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쫓겨난 정화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윤선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언론에도 제보할 준비를 갖췄죠.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딸을 이제는 어떤 방해도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진실을 향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그날 밤, 정화는 세탁소로 돌아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어요. 윤선은
밤새 정화를 달래며 다음 계획을 세웠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죠. 이보라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실에서 채취한 제대혈 샘플이 국립제대혈은행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추측은 맞아떨어졌어요. 1992년생인 이보라의 제대혈이 연구 목적으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보라가 아닌 김보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윤선의 법적 권한과 정화의 친모 증명을 통해 그들은 마침내 독립적인 DNA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보라가 혼자서 정화의 세탁소를 찾아온 것이었죠. 비 오는 저녁,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로 서 있던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건네며 이보라를 안으로 들였어요. 말없이 차를 마시던 이보라가 먼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꿈을 꿨어요. 아주 선명한 꿈을. 바닷가 축제장이었고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안전한 손이었는데 이보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화는 조용히 이보라의 어린 시절 물건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곰 인형, 작은 팔찌, 그리고 5살 생일에 쓴 편지까지. 이보라는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걸 다시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윤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정화와 이보라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99.9999% 일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는 모녀 관계였어요. 이보라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정화는 그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죠. 이보라의 몸에서 나는 향기는 달라졌지만 그 온기만은 여전히 같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정화의 흐느낌에 이보라도 함께 울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엄마의 품이 이토록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이태준과 병원 이사장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화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려 했어요. 그들은 언론을 동원해 정화의 과거를 들춰내고 금전적 목적이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힘은 강했어요. 은하보육원의 박 원장이 직접 나서서 증언했고 강씨 보람을 발견했던 경찰관도 기록을 가지고 나타났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보라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이보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김보람입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정화 여사의 딸이 맞습니다. 폭발적인 취재 경쟁이 시작되었지만 이보라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죠. 보육원에서의 성장,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생모를 만난 지금의 감정까지. 이태준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떠났고 이사장은 더 이상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김노인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한 그는 정화와 이보라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 같구먼. 보람이도 찾았으니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세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바닷가로 말이에요. 축제는 여전히 열리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들렸으며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죠. 해변을 걷던 이보라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한 표정이었죠. 여기서 솜사탕을 먹었어요. 분홍색 솜사탕이었고 엄마가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화는 이보라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보람이가 솜사탕을 너무 좋아했지. 입 주변에 묻혀가지고 깔깔대며 웃었어. 모래사장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정화는 30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매년 이곳을 찾았던 일, 전국을 돌며 전단을 뿌렸던 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모든 날들을. 이보라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들었어요. 앞으로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정화는 또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죠. 3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으니까요. 이보라는 병원을 그만두고 잠시 휴식기를 가지기로 했어요. 그동안 몰랐던 가족의 의미를 배우고 잃어버린 시간들을 조금씩 메워가기 위해서였죠. 정화의 세탁소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게 되었고 김노인도 가끔씩 들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이보라가 오래된 일기장을 가져왔어요. 보육원 시절부터 써온 것이었는데 첫 페이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 보고 싶어요. 바다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어린 보람이 쓴 글씨였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엔 늘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정화는 그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고 이보라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봄이 다시 왔을 때 정화와 이보라는 또다시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둘만이 아니었어요. 이태준과 헤어진 후 새롭게 만난 연인과 함께였고 김노인도 건강한 모습으로 동행했으며 윤선 가족도 함께했죠. 작은 피크닉이었지만 정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인생에도 만남과 이별이 있고 이름과 되찾음이 있는 법이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이별 끝에 찾아온 재회는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죠.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무렵 이보라가 정화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는 놓치지 마세요. 정화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파도는 여전히 해변을 어루만지고 있었으며 30년 전의 악몽은 이제 완전히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길게 늘어졌어요. 엄마와 딸의 그림자가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서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죠.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딸.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본 모녀의 끈. 정화와 보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가족이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엄마, 이제 다시는 놓치지 마세요. 그래. 우리 보람아. 이제 영원히 함께하자. 바닷가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30년의 눈물을 모두 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가슴 뭉클한 실화와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